이제 저물고 있네요. 오늘 12월 16일 목요일, 오늘 저희 영파워 미팅이 올해 이제 마지막 영파워 미팅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주제는요, 이 보유자산, 성장자산에서 관점에서 본 우리 사업의 가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 위드 코로나로 됐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위드 백신으로 지금 가면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 백신 때문에 요새 또 막 논란도 많고 또 부스트샷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기간 벌써 2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에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었고 또 데미지를 입는 산업들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아메이 사업은 성장하는 이제 사업이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이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뭐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이 웹 1.0, 웹 2.0, 웹 3.0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회사들을 한번 보니까 웹 1.0 시대는 이제 WWW죠. 우리가 WWW를 치면 월드와이드 웹, 이제 인터넷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보면 read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웹에 들어가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이죠. 모일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이 네티즌들이 웹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웹 1.0 시대인데 이때 많은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들이 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뭐 텐센트, 뭐 이런 야후는 요새 좀 그렇지만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 15년 기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웹 2.0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죠. 그래서 내가 읽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거죠.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트위터라든가 뭐 많은 기업들이 제페토도 나오고 여기서 뭐 핀터레스트도 나오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틱톡도 나오죠. 그게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그 웹 3.0은 뭐냐면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지금은 뭐 많은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그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의도를 하면 우리들을 통제를 할 수 있죠. 근데 웹 3.0 시대에는 이 블록체인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개방하고 또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탈중앙화가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이런 어떤 기업들이 탄생하고 또 지금의 기업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이제 많은 그런 관심들과 그 이제 자금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아메이 사업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의 발달, 웹 1.0 시대에 아메이 사업이 달랐고 웹 2.0 시대에 지금 저희가 실은 2.0 시대에 서로 참여하는 이 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죠. 웹 3.0 시대의 아메이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격변의 시기입니다. 저만 해도 1963년생이니까 아날로그도 그런 생 아날로그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디지털의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냥 원래 디지털 공간에서 산 진짜
여러 정말 관점이 다른 세대들과 우리가 한 지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 옛날에는 뭐 벤처, 뭐 창업, 요새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아메이도 스타트업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뭐 3%, 6%, 9% 스타트업인데 저만 해도 이제 아메이 사업이 이제 23년에서 24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사업을 한 지가. 보통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근본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시장을 뺏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번 시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이 숫자가 뭘까요? 2015년에는 5,712였는데 2020년 5년 만에 13만 4,961로 23.6배 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숫자예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동차 업계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슬로우 데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펀더멘탈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한국이 이게 얼마나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민감하냐면 전 세계적으로는요. 2015년에 72만 8,217대 전기차가 돌아다녔는데 지금 685만 대 정도가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5년간 9.4배밖에 전기차가 성장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23.6배나 성장해요. 한국은 실은 IT 디지털 쪽에서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실은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변화가 아메이 사업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뉴욕 맨하탄에 처음에 런칭한 자동차가 바로 왼쪽에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바로 테슬라의 모델 X죠.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지금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건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아니에요. 마치 아마존이 1990년대 중반에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책을 팔면서 신기하네 그랬는데 지금 아마존은 아마존과 넌 아마존으로 나뉠 정도로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운송수단, 이동수단, 이 모바일에서 전기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될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혁명이 바로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전 세계는 아주 강력하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저녁 때 낮에 그렇게 모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경계심들이 다 있죠. 뭐 특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전파력이 높다, 뭐 수십 배가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됩니다. 위축되고 또 코비드로 입원한 분들이 그 블로그 같은 것들에 글을 쓰는데 그걸 읽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뭐 경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서 진짜 음압병동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축감을 가지는 게 맞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웹 1.0을 거쳐서 웹 2.0을 거쳐서 웹 3.0의 시대로 지금 진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으면 뭐 집에 누가 택배가 왔는데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입구 처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에 그 저기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집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핸드폰으로 현관 키를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 키가 아니고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보안 게이트 같은 경우, 거기 만약에 경비 아저씨가 없다면. 제가 뭐 미국에 저번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저한테 뜨더라고요. 저희 집, 한국 집에 있는 테슬라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해서, 야,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크크크 하고 말았는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아메이사업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딥 체인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art of knowing is knowing what to ignore.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게 참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냥 저거는 그냥 좀 몰라도 돼. 그러니까 무엇을 알 것인가의 핵심은 무엇을 우리가 무시해야 될 건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의 어떤 질서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와 관련된 정보에 우리가 거센 기득권의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실은 그 석기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신석기 시대가 청동기로 간 거는 돌이 부족해서 막을 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그냥 석기 시대 돌이 부족해서 막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현대 웹 3.0 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이걸 재해석해서 번역을 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게을러서 우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게임 체인저가 시장에 등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비디오 렌탈로 시작했다가 얘네들이 딱 등장하니까 영화관을 대신하고 영화 제작사를 대신하고 일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통합되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쪽으로 이동하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류 문명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무슨 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스크린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게임 체인저가 시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뭐냐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맨 왼쪽을 보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시장에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제 초창기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테슬라라든가 우버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속 성장하는 시대가 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 미들 크라이시스, 그 중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중년, 사람으로 얘기하면 중년으로 가는데 그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포화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바로 꺾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꺾어지기 전 단계. 그게 이제 코카콜라라든가 월마트 같은 데를 얘기를 하고 지금은 옛날에 와, 이 회사 그랬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서서히 이제 그래서 매출도 줄고 기업 이익은 급감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GE라든가 포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GE를 젊은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GE는 엄청난 오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죠. 우리가 개인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지만 기업들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개인도 이런 사이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투자 쪽에 옛날에 직장 생활을 투자 쪽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 펀드를 운영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디에다가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나을까요? 스타트업 쪽에서 구성을 하면 얘네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다 날릴 수도 있고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이 몇백 배의 수익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실리콘밸리의 지금의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을 있게 한 그런 전설적인 투자 회사들도 실은 100개 정도 투자하면 5개 정도만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나머지 95개는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수익이 나는 게 이 남은 5%의 기업들이 나중에 투자 원금 대비 뭐 수십 배에서 몇백 배, 몇천 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도 좀 투자하지만 이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초창기 성장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혹독한 그런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 그로스, 초창기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 하이 그로스로 간다는 보장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 코카콜라나 월마트나 G나 포드를 살 가능성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초창기 그리고 스타트업, 초창기 성장,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좀 고속 성장, 그다음에 안정기에들은 요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아마 하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24년 지금 23년을 넘긴 아메이 사업은 어디에 있는가? 글쎄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 사업이 스타트업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G나 포드, 지금 아메이는 놀랍게도 50년이 지나고 지금 60년이 지나고 그런 70년 창업 70년을 향해 가지만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대단합니다.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개의 나이로 늙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얘 몇 살이에요? 그러면 5살이고 뭐 너무해. 완전 어린애네. 뭐 10살이라 그러면 중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한 15살 넘으면 아이고 이제 아이고 뭐 어르신이네. 그런 얘기 하죠. 바로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25년의 영광을 누렸죠. 최고 피크를 칠 때가 잭 웰치라고 하는 이제 CEO가 대표이사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잭 웰치에 대해서 뭐 그 당시 그렇게 뭐 훌륭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뭐 식스 시그마니 해서 뭐 대단했어요. 1990년대는 잭 웰치 관련된 책이 그냥 서점가를 뒤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잭 웰치 방식의 그런 어떤 기업 경영을 개인 개발에 그 적용하고 뺏긴 그런 책들이 그냥 시장을 그냥 뭐 아주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잭 웰치도 지금은 뭐 그렇게 은퇴할 때 그 당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죠. GE도 마찬가지죠. 지금 GE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관점은 뭐냐면 향후에 아메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쓸 사람이 많을 건가 줄어들 건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의 가치, 이 사업의 밸류가 결정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메이가 그렇다고 치고 과연 나는 아메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내가 지금 아메이랑 파트너십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내가 함께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늘어날 건가 줄어들 건가, 이 관점에서 사업의 가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과거보다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 그런 플랫폼들, 그런 기술들,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말 무한대다. 전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잭 웰치가 있을 때가 GE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GE가 125년 동안 영광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의 가전제품의 사용 방식을 바꿔놓은 역사상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어느 집에 딱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가 있다. 그리고 소니 TV가 있다. 그럼 이건 뭐 끝이에요, 끝. 지금 최고의 하이테크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 집이네. 지금 GE 냉장고를 누가 씁니까? 냉장고를 이제 LG나 삼성을 다 쓰죠. 소니 TV? 요새 다 삼성이나 LG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TV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그 TV 드라마 뒤에 있는 가전제품을 딱 보면요. 이게 몇 년대 드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지배적인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이런 어떤 125년간의 어떤 그런 호황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야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야후는 1990년대 초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7, 8년 만에 광속으로 기업 가치가 1천억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죠. 그러나 GE가 50년 걸렸는데 야후는 7년 걸렸습니다. 1천억 기업이 되는데 1천억 불 기업이 되는데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성숙한 기업으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7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야후 이메일이나 야후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하거나 하세요? 한때 야후가 한국에서는 대단했습니다. 야후의 제리 양이 이렇게 이 서핑하는 게 마치 이 디지털 이 웹 그런 검색 시장에서 서핑하는 게 제가 알기로 1998년인가 99년에 타임의 커버 스토리가로 났죠. 근데 그 야후가 지금 뭐 일본에서는 야후가 그래도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렇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GE처럼 125년에서 야후처럼 이렇게 불과 그 영광의 시간을 7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축소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이게 기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사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무엇이냐는 거죠. 과연 뭐 그냥 이런 거죠. 야, 그 회사 투자해봐. 삼성전자 투자해봐. 그러면 삼성전자를 8년 전에 투자하는 거랑 지금 투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왜? 8년 전에 삼성전자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바로 A와 B가 합한 거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 A가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초청 특강 오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 몇 살 때 대학을 들어가고 뭐 몇 살 때 뭘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뭐 저를 예로 들면 저는 26살 때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뭘 하고 그리고 거기서 회사 선배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소개받아서 그다음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시간대별로 쫙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B는 뭐냐? B는 바로 number or data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할 때 뭐가 들어가죠? 내가 26살 때. 그죠? 그리고 몇 년도에. 그리고 내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사인을 하고 물건을 다 오다를 하니까 6%더라. 이렇게 숫자가 들어갑니다. 다 마찬가지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게 누구든 테슬라도 처음에는 2010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전기차를 몇 대 저기를 했고 결국 A와 B가 결합한 걸 우리가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가치라는 거는 가치 측정이라는 거는 스토리와 숫자 A와 B를 이어주는 다리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에는 항상 스토리가 깔려 있고 모든
숫자에는 모든 스토리에는 또 항상 숫자가 깔려 있는 거죠. 숫자만 있고 스토리가 없다. 아메이사 어떻게 SP가 하셨어요? 샀어요. 스토리가 없죠. 그러면 있죠. 샀다는 스토리가. 왜 샀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봐요? 넘버 1000만 PB는 있는데 스토리가 좀 신박한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메이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잘못돼서 숫자가 어떻게 되죠? 내가 크게 성장했다가 바닥까지 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그 숫자를 리턴하는. 그러니까 숫자와 스토리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죠. 옛날에 뭐 한보철강 같은 회사들.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 스토리가 가치가 없으니까 기업의 가치도 급전직하는 겁니다. 대우도 마찬가지고 아메이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고 그 밸류에이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의 밸류를 보는 어떤 새로운 저는 어떤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밸류라는 거는 바로 스토리와 데이터가 결합한 거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구글이든 에어비앤비든. 지금 에어비앤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전 세계 힐튼 호텔이 다 가진 숙소의 그 넘버보다 더 많은 숙소를 전 세계 200개 국가에 갖고 있다. 그런 넘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숫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수천 통의 예를 들어서 수백 통의 메일을 보내고 투자 저기를 했다. 몇 년대 이게 다 숫자인데 그 숫자들이 연결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넘버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메이 제품으로 내가 체지방을 감량하겠다 할 때도 언제 몇 킬로 체지방 얼마 때 시작해서 내가 하루에 뭐 먹고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힘들어서 중간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게 됐다. 이게 보면 이 스토리가 뭐예요? 다 숫자를 시간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연결된 게 그게 스토리하고 넘버가 결합이 됐죠. 그때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저게 뭐야? 사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얘기가 없다면 그냥 어디 읽은 거 뺏긴 것만 얘기한다면 그건 그 밸류에이션이 있을까요? 그 스토리에 내게 없다면 그러니까 넘버와 스토리가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게 뭔가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메이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의 가치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볼게요. 연봉 5천만 원 그러면 요새는 워낙 억억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은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면 요새 초봉 정도 되는 정도의 가치더라고요.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의 가치를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스토리에 제가 지금 어떤 스토리에 어떤 넘버를 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5천만 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가치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돈을 받는 인플로이 입장, 고용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요.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이 월급을 주는 사람, 고용주 관점에서 연봉 5천만 원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기업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서 제가 여기에 스토리의 숫자를 더해서 A와 B, 스토리 플러스 숫자, 넘버를 더한
연봉 5천만 원의 가치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요, 누군가한테 연봉 5천만 원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4대 보험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복리후생비를 합해서 8천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나는 5천만 원을 받지만 실은 추가로 3천만 원을 예비해 놔야지 돼요. 벌써 5천만 원의 가치가 조금 달라지죠. 기업 입장에서 연봉 5천만 원을 계약을 유지하려면 4대 보험 숫자 나오죠. 퇴직금, 복리, 후생비 합해서 8천만 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여기 벌써 스토리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가치가 약간 달라집니다. 오, 그래? 자,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또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또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냥 평균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5%로 환산했을 때 5%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환산했을 때 16억의 가치의 건물을 소유해야 나오는 부가가치가 5천만 원입니다. 가치가 또 조금 달라지죠. 그죠? 여기에 숫자에 스토리가 지금 더 들어간 겁니다. 5%라는 숫자, 16억의 가치의 건물, 부동산 임대 수익,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5%가 그럼 5%냐?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도 실은 5%지만 그 건물 계약 유지하고 관리하고 좀 큰 건물들은 관리인도 두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5% 수익 부동산도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를 하면 실제 수익은 3% 남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숫자에 뭔가 스토리가 들어갔죠. 자, 또 가치가 달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연봉 5천만 원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은 3%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환산을 했을 때 26억 7천만 원의 가치의 건물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이 있고요. 이 네 개의 문장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그 숫자들을 더해서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5천만 원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만약에 내가 수입을 가진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스토리의 숫자를 넣었을 때 밸류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마존을 유통회사로 봤을 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마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유통회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존을 disruption 플랫폼, 이게 파괴적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건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존을 유통회사로 정의했을 때 가치랑 아마존을 disruption 플랫폼, 이 disruption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발음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좀 무서워가지고 파괴적 플랫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업계에 뛰어들면 그 업계 다른 기업들이 돈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이 영화 제작사라든가 어떤 영화를 유통하는 영화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걸 디스럽션 플랫폼이라고 해요. 아마존 때문에 한국에서 쿠팡 때문에 마켓컬리 때문에 실은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떻게 되죠? 돈을 잃기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BTS한테는 BTS의 가치를 누가 키워주나요? BTS의 아미가 키워주죠. 얼마 전에 LA에 콘서트홀에서 4회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 공연할 때 5만 명 조금 넘게 입장을 해서 4회 동안 20만 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냥 언론에선 이렇게 추산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BTS의 팬덤들, 소위
이 아미들, 그죠? 이 아미들이 LA로 모여들어서 그냥 1,000불씩만 계산해도 2천억 원을 쓰고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LA 코리아타운에 많은 그 식당들, BTS가 맛있다고 한 무슨 뭐더라? 하여간 그런데 저희는 LA 가면 거기 가지도 않는 데인데 다른 맛있는 데도 많지만 BTS가 몇 년 전에 맛있어요 했는데 거긴 4시간, 5시간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BTS의 가치는 이 BTS의 팬덤들, 아미가, 충성 고객들이 바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디스럽션 플랫폼을 이루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치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죠. G도 소비자가 외면했기 때문에 월마트보다 이제는 아마존을 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월마트는 매출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업의 가치가 이제는 아주 그렇게 막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아마존이 보유한 막강한 아미가 있어요. BTS 아미처럼.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1억 1천만 명의 절대 충성 회원을 가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면요.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안 하면 약간 병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유도를 다 했습니다. 아마존이 그 홀푸드라는 유기농 슈퍼마켓을 인수했죠. 여러분들 미국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푸드는 미국에서 그 오르가닉 이 마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프라인 체인입니다. 거기 가면 아마존 똑같은 여기 체리를 파는데 9.99불 해놓고서 밑에 해놨어요. 아마존 프라임은 6.2불. 똑같은데 아마존 프라임 1년에 100몇 불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아메이도 뭐죠? 아마존처럼 아메이도 충성 고객. 이 충성 고객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룹 안에 얼마나 충성 고객들이 많으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아미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환불해주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우버도 도심 차량 서비스 기업으로 정의했을 때는 60억 불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물류 서비스 기업이다. 관점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우버가 도심 차량 서비스 기업일 때는 가치가 60억 불밖에 안 되는데 현재 물류 서비스,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물류 서비스 기업이다. 그리고 도심 차량 서비스가 아니고 글로벌로 이걸 물류를 다 해결해. 지금 가치가 700억 불이라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아메이 사업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향후에 이 클린 푸드, 이 푸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클린 푸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 푸드를 해결한다는 게 뭐죠? 바로 영양소예요. 그 영양소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메이 사업은 비록 70년 가까이 된 역사를 6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 지금 하늘나라의 별이 된 정말 지구인들의 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이분 하면 떼놓을 수가 없는 게 한 사람 있습니다. 잡스가 20대 때 옆에 있었던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펩시콜라, 이 펩시콜라에서 이제 그 발군의 그런 어떤 마케팅 그런 어떤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항상 코카콜라에 뒤져 있던 펩시를 뒤엎은, 그러니까 매출을 뒤엎은 아주 주역입니다. 그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펩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 대기업이고, 그 80년대 애플은 정말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서 만나요. 그 당시 이제 잡스가 애플을 이제 창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컴퓨터 회사였죠, 그죠? 퍼스널 컴퓨터 회사인데, 이게 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이게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만납니다. 둘이서 만나서 야, 애플로 와서 합류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이미 펩시에서 이사회에서 곧 CEO로 내정될 사람인데, 근데 이때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가 지금은 또 인구의 회자되죠. 자기가 지금은 스타트업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정의했죠.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 water?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llenge the world? 야, 너 거기서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보낼래? 아니면 나랑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볼래? 이 멘트에 뻑 가서 펩시에서 옮깁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가치, 내 인생,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또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회사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겁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요, 좀 성공해 보이는 멋진 중년의 외국인하고, 저 뒤에 아주 저땐 젊었네요. 올해 타임이 선정한 지구인의 삶에 비범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저껜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자동차를 타고 활짝 웃고 있죠. 뒤에 보면 머스데스 벤츠, 그 당시 벤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2009년인가에 벤츠는 테슬라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좀 탁월한 해안이었죠.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역시 벤츠네. 내가 엔진 달린 자동차 분야에선 최고지만 내가 그 분야를 만약에 못 따라갈 거면 그 분야의 최고인 회사에 내가 주주가 되는 게 낫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이브리드 경영입니까? 2009년에 테슬라 지분 10%를 500만 불에 취득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2014년에 10억 불에 매각합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200배의 경기적인 수익률을 올렸죠. 그 당시 벤츠가 본 테슬라는 저스트 전기 자동차. 200배 올랐다. 많이 못다 아이가. 그렇게 10억 불에 매각. 테슬라 지분 10%면 대단합니다. 이걸 이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보유했다면 가치가 1000억 불이에요. 지금 벤츠 가치하고 맞먹습니다. 2만 배의 수익률이죠. 2009년에 벤츠가 테슬라보다 75배 비쌌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벤츠의 10배입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을 정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매출, 그 당시에 전기자동차 생산 대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서 판 거죠. 잘못 정의한 거죠.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고의 소프트 회사라는, 그렇게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저희도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내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내 스폰서, 업라인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에서 드림 아카데미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계학적 관점의 자산을 보면 고정자산, 유동자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밸류에이션, A와 B, 스토리와 데이터가 합해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자산은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현재 직장을 다녀요. 그건 보유 자산이죠. 여기서 내가 현금이 나오니까. 내가 직장을 얼마나 다닐 거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장 자산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메이는 성장 자산이죠. 내가 지금 직장에서는 뭐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아메이에서는 지금 1년에 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쳐요. 한 달에 70만 원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성장 자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메이 사업의 미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현재 내가 한 세 그룹이 탄탄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유 자산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가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내가 스토리를 더해서 뭔가를 하려면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은 미미하고 지금은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성장 자산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이 풍요로우려면 보유 자산에만 집착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유 자산에만 집착을 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GE는 125년의 영광을 누렸지만 야후 같은 경우는 불과 7년밖에 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웹 1.0을 거쳐서 웹 2.0을 거쳐서 웹 3.0 시대가 되면 많은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아마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렇게 변해갈 때 여전히 아메이 사업은 객관적으로 아주 미래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메이 사업을 성장 자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새롭게 밸류에이션 하시는 그런 12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년 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